폭풍 업로드를 하려고 주말인데도 학교를 나왔습니다. 오늘은 7월 11일인데 너네가 언제 들을지 모르겠네. 16차시 수업 진도 나갈게요. 개항 후 교역 구조의 변화와 열강의 경체 침탈입니다. 개항 이후에 교역이 자체가 변했지, 그리고 열강이 경제 침탈하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좋아요. 가볼게요. 교과서 124, 127 페이지를 참고해서 빈칸 채우면 되는데요. 프린트 없으면 어떻게 할까? 프린트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한테 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정말 혹시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데 듣는데 프린트를 갖고 싶다, 그 댓글에 이메일 남기면 선생님이 그 이메일로 프린트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고할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을 듣는 애들은 막상 열심히 듣지 않습니다. 근데 안 듣는 애들이 선생님 수업 듣고 싶어요 하는데 인생이란 이런 걸까요? 네, 헛소리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습이에요. 지난 시간에 신민회라는 단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목표. 이 목표에서 뭐야?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화정이 뭔데?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국민한테 있는 정치 형태를 공화정이라고 이야기했지? 우리나라가 지금 공화정인 리퍼블릭이지?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썸이라고 이야기했어. 썸, 합치는 거. 신민회는 합쳤어. 뭘? 애국 계몽운동적 성격이랑 의병적 성격을 합쳤다고 이야기했지. 민족교육의 대선과 오산, 산업, 태극성한 자기회사, 그리고 의병적 성격, 의병의활적 성격,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하려 했다. 남만주 사본부의 이회영이라는 사람이. 해산, 1911년에 무슨 사건?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고 만다. 기억나지요? 중요합니다. 신민회. 가봅시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밑밥을 깔았던 내용들이네. 조일소 조교 부록, 조일무역 규칙, 거류지 무역, 조청 삼민 수령 무역 장정, 조일 통상 장정, 화폐 정리 사업 메가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소 조교 부록이야 얘들아. 이거 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어. 1876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지? 강화도 조약이 있었어.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두 글자로는 뭐라고 부르고? 개항이라고 부르고, 얘를 조일, 수호, 조규라고도 부른다고 이야기했어. 여기에는 내용이 크게 4가지였어.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조선은 자주국이다. 세계항구를 개항한다. 연안 측량권, 치해법권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랑 조일, 무역, 규칙을 체결한다고 이야기했어. 기억나나 모르겠네. 이 조일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을 배워보겠다는 거야. 조일수호 조규 부록의 내용은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거류지 무역과 일본화폐 사용이고요. 조일 무역 규칙에는 선생님이 무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어. 무제한 곡물 유출, 그리고 무관세였습니다. 맞아요. 무역규칙,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조일소 조규 부록 내용 한 번 더 보고 구체적으로 살펴볼게. 내용이 뭐가 있었지? 왜 오류가 있지? 미안해요. 조일소 조규 부록의 내용에는 이후 부산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이정은 동서남북 직경 면리 심리로 한다. 심리는 4km 됩니다. 그걸 무슨 무역이라고 하냐면 거류지 무역이라고 해요. 개항장의 대항장을 기준으로 동, 서, 남, 북을 4km 정도만 되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 집까지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 지도를 찍어보면 1km 떨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충분히 4km를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렇게 짧은 거리예요. 아주 짧은 지역에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누가? 왜 일본인이가
일본인 나카무라상은 이 개항장, 이 거류지에서만 무역할 수 있어요. 그럼 전주에 살고 있는 임종일 씨와 교역을 하려면 임종일 씨가 직접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일본인은 직접 여기에서 교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인 셔틀을 시키는 거야, 셔틀. 이것을 중개무역이라고 하고요. 이 중개무역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객주, 여각, 보부상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력이 이렇게 중개무역을 실시했던 거야. 거류지 무역 상황에서요. 7조는 맨 마지막 여러 항구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일본인들이 환전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하게 교역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일본 화폐 사용이었고, 조일 무역규칙. 선생님 어떻게 해요라고? 무역규칙 무무. 첫 번째,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 근데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 곡물 유출. 두 번째,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무관세입니다. 관세가 뭐야 얘들아? 관세. 관세는 뭘까? 관세는 영어로 customs라고 합니다. 이렇게 끝에 s가 붙어요. custom 하면 개인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customs는 s가 붙으면 관세라는 뜻을 가집니다. 왜 지워졌지? 다시. 관세 custom스. 보통 관세를 영어로 물으면 애들이 세금을 말해요. 세금. 세금은 영어로 뭐지? 세금은 영어로 텍스지 또는 듀티라고도 합니다. 듀티는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듀티라는 게 세금이 아니라 텍스가 듀티 중에 하나인 거지. 여러 의무 중에 하나가 세금인 것이지. 그럼 반대말은 뭐였지? 권리. 권리는 영어로 right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단어는 카피라이트예요. 복사할 때 권리가 있다는 거지. 근데 마음대로 퍼가세요 라는 반대말도 있어요. 이 카피라이트의 반대말은 되게 웃기게 카피레프트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양놈들도 이렇게 라이트의 반대말이 레프트니까 저작권만 마음대로 퍼가면 안 돼요. 근데 마음대로 퍼가세요 라는 단어를 카피레프트라고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영어 시간 한 거고. 그래서 관세가 뭐야?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상품에 뭐를 붙이는 거야? 관세를 붙이는 거야. 상품에 관세를 왜 붙이는지 이렇게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월급이 아주 적습니다. 월급이 아주 적어요. 이 월급이 적은 선생님이 차를 사려고 합니다. 그럼 차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국산차가 있고요. 외제차가 있어요. 국산차는 현대와 국산차에는 왜 터치가 안 될까? 국산차에는 현대랑 기아가 있고요. 외제차에는 선생님은 외제차 잘 몰라요. 이거 아우디 하나가 선생님이 잘못 만졌구만. 다시 여기에 다시 써볼게요. 국산차, 외제차 이렇게. 외제차에는 뭐가 있겠어? 이거 아우디, 그 다음에 이거 벤츠. 선생님 이거밖에 모릅니다. 외제차. 다른 선생님 차에 관심이 없어서요. 국산차로 대표하는 현대와 기아차, 보통 현기차라고 이야기하지. 근데 외제차, 사실 벤츠가 비싼 브랜드가 아니다 얘들아. 독일에서 택시를 부르면 독일에서는 택시가 벤츠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비싼 차가 독일에 가면 택시가 벤츠야. 왜 그럴까? 벤츠가 원래 비싼 차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여기에 뭘 붙이는 거야? 관세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 외제차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지. 정부가 현대와 기아차에는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소비자야. 선생님이 소비자일 때 돈이 많으면 뭐 현대 기아보다 훨씬 더 차도 좋고 더 잘 나가는 외제차를 사겠지. 근데 선생님처럼 가난한 사람은 관세가 붙은 외제차보다는 국가의 지원을 받은 국산차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국산차를 선택한다고. 만약에 관세가 없고 지원이 없다면 똑같은 품질이면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잘못 눌렀어요. 미안해요. 오늘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좀 실수가 많네요.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선택할 때 현대랑 기아차보다는 만약에 가격이 똑같다면 외제차를 선택하겠지. 인식이 좋으니까. 근데 외제차에 뭐를 붙이면서 국가가 관세를 심하게 매기면서 현대 기아차에 가격 경쟁력을 주는 거야. 그러면 현대 기아차를 잘 나갈 수 있겠지, 이 산업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세의 역할을 뭐라고 하냐면, 관세의 역할. 이거는 자국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야. 수단.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세 영어로 다시 customs, 시옷 이렇게 외우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관세, customs, 관세. 자국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이것을 관세라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가 뭐라 그래? 관세를 납부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지. 어쨌든 조일무역규칙의 핵심 내용은 무역규칙, 무라고 하면 된다 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항 이후의 삶의 변화 봅시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개항을 했어요. 일본과 조선이 개항을 했네요. 선생님 뭘 교환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설명할 거예요. 일단은 개항을 하고 나니까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 기존에는 없었던 무역이 형성되겠지. 아까 말했던 거. 거류지 안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서로 교역하고 이 개항장 밖에서의 조선인과 연결하는 중간 상인이 있었다. 그리고 이 무역 형태를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미면 교환체제. 교과서에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데요. 선생님이 설명하기 편하려고 이런 용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은 조선한테 영국산 면을 판매했어요. 당시에 일본은 면을 만들었을 때 품질이 좋지 못해서 이 면을 해외에 수출할 정도의 급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산 면을 중개무역해서 팔았고요. 조선은 일본에 쌀, 콩, 소가죽을 판매했어요. 특히 쌀. 그래서 쌀 한자가 뭐야? 쌀미. 쌀과 면을 교환했다고 해서 미면 교환체제라고 부릅니다. 위기는 언제는 누구한테는 기회예요. 일부 지주한테는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백성은 곡물의 가격이 올라서 고통을 겪게 돼요. 곡물의 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지? 왜 오를까? 곡물의 가격이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먹어야 할 양은 정해져 있어. 근데 식량이 이 부분이 일본으로 가버리면 이 공급되는 이 식량의 양이 줄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겠죠. 더 귀해지니까. 일본은 조선에서 쌀을 사들여가면서 곡물 가격은 낮아집니다. 곡물 가격이 낮아져요. 낮아진 곡물 가격에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은 산업을 육성시켜야 돼. 그러면 산업을 육성시키려면 다른 나라가 A라고 하는 나라가 신발을 만들면 일본도 신발을 만든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A라는 나라는 이미 산업화가 돼가지고 신발을 되게 잘 만들어. 근데 일본은 신발을 되게 못 만들어. 그러면 이거를 시장 경제에서 A 나라가 만든 신발과 일본이 만든 신발을 경쟁하려면 일본이 하나라도 더 팔려면 가격으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발의 가격을 낮춰서 품질이 안 좋지만 가격을 싸게 해서 일본의 신발을 선택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가격을 낮추려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방법이 가장 편하겠지.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적게 주려면 필요 조건이 또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바로 저고가.
곡식의 가격이 저렴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밥값이 120만 원 들면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고가 정책을 피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저고가 정책을 펴서 노동자의 임금을 적게 줘서 일본의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우리나라를 쌀을 수입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쌀을 사들여가면서 곡물 가격은 낮아지고 낮아진 곡물 가격 때문에 저임금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산업화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볼게요. 이거 배웠는데 어떤 사건 이후에? 맞아요. 이모군란 이후에. 선생님이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한 조약은 다 지읒으로 시작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재물포조약,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맞아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에요. 내용은 내지 통상권이었습니다. 양화진, 자이언티 노래 중에 양화대교 있죠. 아버지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양화대교. 그 양화대교는 어디에 있냐면 서울에 있어요. 인천과 서울은 인천 계양지와 서울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도상에서는 가까워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심리보다는 훨씬 떨어져 있지. 근데 청나라 상인이 내지 우리나라 어디에서든지 통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버린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계양장 안에서 그래서 서울에 사는 어떤 사람과 교역하려면 중간 상인이 필요했다고 아까 배웠지. 이게 거류지 무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내지 통상권 때문에 이 거류지 무역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야. 내지 통상권이 처음으로 규정된 것은 바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타격이 엄청 커지게 되는 거지. 근데 조일통상장정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아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다고 했어. 언제? 1876년에. 근데 이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를 체결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체결했어. 조일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을 체결한다고 했어. 맞지? 응, 맞아. 근데 요 1883년이 되면 아까 조일 무역 규칙 있지? 한 번 더 쓸게요. 선생님이 오늘 실수가 많네. 조일 무역 규칙을 76년에 세운 걸 우리나라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도 있겠지. 그리고 일본이 추가하고 싶은 내용도 있겠지. 그래서 개정을 합니다. 83년에 개정을 해요. 이거 개정한 걸 뭐라고 하냐면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일 무역 규칙은 선생님 내용이 뭐랬지? 무였어. 무제한 곡물 유출. 그리고 무관세였어. 조선인은 추가하고 싶은 거야. 이 조일 통상장정 개정에 이 두 가지를 바꾸려고 했어. 무제한 곡물 유출은 곡식을 방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세울 수 있게 방공령을 규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곡식을 마음대로 일본이 방출하지는 못하게, 우리나라의 식량이 부족하면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고요. 무관세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얻어왔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것이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얻어오려면 하나를 내어줘야 합니다. 네, 이 두 개를 우리가 가져온 대신 일본은 이것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최혜국 대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때 최혜국 대우를 추가해요. 최혜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한 조약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었지. 맞아. 그런데 조일통상장정 83년에 각각 니즈, 그 나라에 필요한 거에 따라서 바꾼 거야. 우리 조선 사람들은 관세 부과랑 방공령을 추가하고 싶었고 일본은 최혜국 대우를 추가하고 싶었기 때문에 합치게 된 거지. 그래서 조일통상장정 내용을 보면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해관을 통과할 때는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 부과. 얘는 조선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 국내 양식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해서 미리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게 편리하게 한다. 곡식을 방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무슨 령? 방곡령이라고 하고요.
42조. 현재는 앞으로 조선 정부에서 어떤 권리나 특전 및 혜택과 우대를 다른 나라 관리와 백성에게 베풀 때는 일본 관리와 백성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는다. 이게 뭐였지? 맞아요. 최국 대우.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조일통상 장정 낼 겁니다. 제국주의 열강, 경쟁적으로 이권을 침탈하자. 러시아, 광산 산림 등 이권을 침탈하고요. 미국, 운송강 채굴권, 철도, 전기, 전차. 미국이 광산 채굴권을 획득한 이후 최국 대우를 이용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광산 채굴권을 가져가게 돼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뺏기게 되는 것이고요. 철도는 경부선, 경의선, 경인선, 경원선 이렇게 깔린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 경부선, 서울에서 의주, 경의선, 서울에서 인천, 경인선, 경원선, 원주가 아니라 원산. 이렇게 우리나라를 X자를 축으로 하는 철도를 놓기도 합니다. 화폐 정리 사업은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 한 문제 내고 있어요. 어떤 시험 문제에서도 화폐 정리 사업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주제입니다. 1차 한일협약으로 재정고문이 된 메가타라는 사람이 시행합니다. 1차 한일협약은 고문 정치가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고문은 두 명이 와요. 재정고문인 메가타와 외교고문인 스티븐스. 스티븐스는 죽은 게 의미가 있었어. 누구한테 죽었지? 장인한 전명훈. 좋아요. 조선의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요. 조선 돈 백동화랑 일본 돈 제1은행권을 교환합니다. 근데 이때 조선 돈 백동화에 등급을 매겨요. 등급을 어떻게 매기냐면 갑, 을, 병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백동화랑 제1은행권을 바꿔주는데 갑은 품질이 좋은 돈이어서 우리 돈 2.5만큼을 제1은행권 2.5만큼 1대1로 교환해줍니다. 근데 을은 품질이 안 좋다는 이유로 우리 돈 2.5를 1만큼의 값어치로 바꿔주고요. 병은 우리 돈 2.5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위조지폐다. 이건 화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거는 악화다. 이건 잘못된 돈이다. 라고 하면서 바꿔주지 않습니다. 등급으로 매겨서 교환하는데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돈을 가지고 있던 상공업자가 몰락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갑, 을, 병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선생님이 화폐 정리 사업을 하면 갑은 그대로 오지만 을은 요만큼만 받겠지. 2.5를 1로 바꾸니까 이렇게 요만큼만 가져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받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재산이 원래 이만큼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절반 이하로 줄게 되는 거지. 그럼 돈을 가지고 있던 누가 몰락해? 상공업자가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일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돈을 바꾼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일본 제1은행권이 대한제국의 법화는 법적인 화폐라는 의미입니다. 법화가 되어서요.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한 경제적인 기초가 확보됩니다. 일본인 어떤 누구도 자기 나라 돈만 가지고 우리 조선으로 오면 이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넘어가기에 아주 편리한 구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또한 국고의 출납 업무를 일본 제1은행이 담당하게 하면서 대한제국의 재정까지 장악하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화폐정리 사업입니다. 화폐정리 사업은 핵심은 누가 시행했는지, 결과는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이거 잘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적 구국운동이에요. 일본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밀고 나온다고 우리가 당하고 있냐? 아니다. 우리도 대응한다. 그것이 경제적 구국운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업 선생님이 오늘 버벅거리고 썼다가 지웠다가 반복했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수업 잘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